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리고 조삼모사. 이 두 문장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정말 상징적인 두 문장이죠. 하나는 무지, 또 하나는 기만. 네, 맞습니다. 하나는 지배층의 그 지독한 무지를, 다른 하나는 아주 교활한 기만을 상징하죠. 언뜻 들으면 그냥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들은 한 사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정의의 장막이 거칠 때라는 책의 일부를 중심으로 이 사회가 개인에게 들이오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지, 그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의 임무입니다. 네. 허균의 홍길동 전부터 영화 군도, 또 조선시대 구율제도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공정한 기회가 사라진 사회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단순히 가난이라는 현상을 넘어서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뭐랄까, 한 사회의 분계를 수사하는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죠. 아, 그거 흥미로운 비유네요. 왜 어떤 사회는 번영하고 어떤 사회는 몰락하는가.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기회의 사다리와 공정성에 있었거든요. 자료에 담긴 여러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서는 이 가난의 정의를 좀 새롭게 내리더군요.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성장의 사다리가 박탈된 상태라고요. 이 정의,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게 바로 가난을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해져요. 네네. 영화 속 백성들이 왜 도적이 됐을까요? 그저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죠. 그렇죠. 단순히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10년의 일에도 빚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 모든 걸 떼아껴도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건 개인이 게을러서 겪는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한쪽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뭐랄까, 구조적 폭력입니다. 아, 구조적 폭력.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뭉치면 백성, 흩어지면 도적, 이거였어요.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강자의 수탈을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할 때 가난은 더 이상 극복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일종의 형벌이 되는 겁니다. 와, 형벌이라.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즉 성장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백 년 전의 홍길동 전도 정말 현대적인 이야기네요. 홍길동은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과거 시험 볼 자격조차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예 사다리 자체가 놓여있지 않았던 셈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홍길동의 분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개인적인 한에서 시작됐지만 곧 사회 전체의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좌절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아, 그 수저 계급론 같은 거요? 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벌과 직업, 심지어 사회적 관계만까지 결정하는 현실. 이걸 두고 현대판 신분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이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이 구조적 모순의 비극을 허균은 이미 400년 전에 꿰뚫어 본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명확하고 오래되었다면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위정자들은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을까요? 여기서 자료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조삼모사를 꺼내들더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의 기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피하는 거죠. 조선 후기의 환곡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환곡이요. 그건 원래 가난한 백성을 돕는 좋은 제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본래 환곡은 굶주리는 백성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낮은 이자로 갚게 하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구휼 제도였거든요. 일종의 복지 정책이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방 수령들이 이걸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아하. 이자율이 원금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곡식을 빌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장부를 조작해서 갚으라고 강요하는 백지지매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그건 구휼이 아니라 그냥 약탈인데요? 그렇죠. 국가가 공인한 고리대금업이었던 셈이죠. 당장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 몇 마를 던져주는 것. 이게 아침에 도토리 3개고요. 네. 결국 가을에는 살인적인 이자, 즉 저녁의 도토리 대개로 그들을 더 깊은 빚의 굴레에 빠뜨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교활하네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단단한 족소에 채워지고 있었던 거군요. 자료에서는 진정한 해결책은 이런 자선이 아니라 혁신에 있었다고 지적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백성들이 왜 봄마다 곡식을 빌려야만 하는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요? 네.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곡식을 나누어주는 시혜적인 자선이 아니라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이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그걸 원치 않았겠군요. 당연하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혁신 대신 생색내기 좋은 자선을 택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키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결국 원하던 벼슬을 얻게 되는데 저는 이 결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자료에서는 이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조삼모사 정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홍길동에게 병조판사라는 파격적인 벼슬을 내린 건 신분제라는 근본 모순을 해결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가장 목소리가 크고 위협적인 저항 세력의 우두머리 한 명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매수해버리는 거죠. 다른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려고요? 네, 일종의 고도의 회유책이었던 겁니다. 분노한 원숭이 무리 전체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사나운 원숭이 한 마리에게만 특별히 도토리를 더 던져주는 식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건 홍길동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활빈당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너희도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으니 더는 저항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이자 유혹이었던 거죠. 결국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렇죠.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자신만의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우지만 조선의 신분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가장 큰 불만을 잠재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만적인 정치의 전형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걸 덮으려는 기만적인 정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군요. 듣다 보니 정말 답답해지는데 그럼 이 꼬인 매듭을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의외의 지점을 해법으로 제시하더군요. 가로 교육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회는 국가의 실패다. 이 문장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육이 바로 부서진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배경을 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다리를 오르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사다리의 길이마저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을 잃고 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불공정의 늪에 빠지는 거고요. 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오늘날의 교육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값비싼 사교육이나 유학 경험이 좋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교육이 오히려 새로운 신분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장학금 몇 푼을 주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환곡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법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제도적 개혁에 있습니다. 부유층의 사교육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핵심이라는 게 자료의 주장입니다. 단순히 좋은 정책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강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이 약속이 무너질 때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법가 사상가 한비자와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의 관점은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줍니다. 먼저 한비자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은 간단명료합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법에 따라서만 인재를 등용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겁니다. 홍길동처럼 재능 있는 인재가 서자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사회는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사회라는 거죠. 공정한 기회 보장이 도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에 걸린 실용의 문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했죠. 조금은 냉혹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인민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면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신분 상승의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이요. 네, 사람들은 재산을 잃는 것은 견뎌도 희망을 잃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는 통찰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순응하는 백성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혁명가로 변모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한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경고들을 무시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죠. 자료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삼국지의 서막을 연 황건적의 난입니다. 푸른 하늘은 죽고 노란 하늘이 서리라. 네, 맞습니다. 교육과 성장의 기회는 소수의 호족들이 독점하고 농민들은 끝없는 수탈에 시달리던 후한 말기, 백성들은 더 이상 조정에 조삼모사시키만에 속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장막이 완전히 걷히자 그들은 낡은 왕조를 통째로 뒤엎는 길을 택한 거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라는 그 오만한 한마디가 모든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단순히 철없는 왕비의 실언이 아니라 부와 교육, 모든 기회를 독점한 특권층이 굶주린 민중의 고통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무지의 끝은 결국 단두대였고요. 그렇죠. 역사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공간은 반드시 혁명의 불길이 채운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머릿속에 세 가지 그림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하나는 눈앞에 놓인 사다리가 부서져 있는 걸 보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사람의 모습. 네,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던져주며 흡족해야 하는 관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아주 멋진 요약입니다. 그 마지막 설계도와 관련해서 이 논의를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연결해 볼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하는 철학자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거든요. 저도 그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사회에 태어나기 전 무지의 장막 뒤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다나라의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원칙에 모두가 동의하게 될까요? 아마도 내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태어날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합의할 겁니다. 태어난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자. 즉, 교육과 기회의 균등을 사회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자는 말이네요. 네.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